충성이에 5년, 잊혀진 아들을 찾아서. 할머니, 그게 혹시 물릴지도 몰라요. 낯선 개를 함부로 만지시면 위험해요.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한쪽 구석. 나는 하얀 진돗개의 복슬복슬한 목덜미를 쓰다듬던 손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 앞에 선 2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약간의 놀라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잊지 못한 채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정겹게 나를 바라보는 이 하얀 진돗개의 까만 눈동자만 빤히 들여다보았다.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사실 이 개는 제가 아주 잘 아는 개입니다. 그 말에 청년은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뭐라 형언하기 힘든 표정을 지었다. 네, 할머니께서 어떻게 이 개를? 그의 목소리에도 숨길 수 없는 궁금함과 일말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말을 망설였다. 혹시 여기 자갈치 시장에서 오래 장사하셨나요? 청년은 놀란 듯 입을 쉽게 다물지 못했다. 네, 맞아요. 저는 이 시장에서 2대째 건어물 가게를 하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나는 민준 씨의 말을 자르듯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저는 대구 근교의 작은 시골집, 남들은 그냥 시골집이라 부르지만 우리 가족에겐 세상 전부였던 그곳에서 5년 전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습니다. 잠시 숨을 골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내 아들, 박선우. 당시 38에 건장하고 반듯한 청년이었다. 농업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지역 환경보호단체에서 열정적으로 일하던 아이였다. 그런 선우가 어느 날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날 아침에도 선우는 평소처럼 어머니, 아침 회의가 있어서 좀 일찍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녁 맛있게 해주세요. 하며 씩씩하게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날 저녁이 깊어지도록 밤이 새도록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야근이 길어지나 아니면 단체에서 급한 출장이라도 갔나 싶었다. 하지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닷새가 넘어가도 선우에게선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애끓는 심정으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CCTV의 마지막으로 선우의 모습이 찍힌 곳은 뜻밖에도 부산역 근처, 그리고 이 자갈치 시장 어귀였다. 그 이후로는 감쪽같이 모든 흔적이 사라졌다. 경찰은 결국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둔 채 잠정적으로 자발적 가출 혹은 잠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려 했다. 하지만 어미의 직감은 달랐다. 선우는 결코 이 어미를 두고 자신의 삶을 등질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매일 아침 내가 정성껏 끓여주는 시래기국 한 그릇을 뚝딱 비우며 엄마, 오늘도 국물 맛이 끝내주네요. 라고 살갑게 말하던 속 깊은 아들이었으니까. 선우야, 오늘 저녁에는 뭐 해줄까? 갈치조림 해줄까? 그날 아침 바쁘게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에 대고 내가 물었던 마지막 질문이었다. 오늘은 뜨끈한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요. 엄마, 묵은지로 푹 끓여주시면 2공기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우는 항상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었다. 그런 아이가 갑자기 자취를 감추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의 불씨는 사그라드는 듯했지만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매주 부산으로 내려와 자갈치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사람들에게 선우의 사진을 보여주고 행방을 물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우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다 지난주 정말 우연히 선우의 방 책상 서랍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자갈치 시장의 몇몇 가게 영수증과 함께 작은 수첩에 적힌 의문스러운 메모가 들어있었다. 비정상적 거래 정황 포착, 시장 건물 지하 구역, 의심스러운 활동 감지, 추가 조사 시급, 노인들 대상. 영수증 뒷면에는 희갈겨 쓴 글씨로 자갈치 시장 2번 출구 근처 낡은 창고 앞 노점 자리라고 적혀 있었다. 그 메모 속 장소를 찾아 나선 것이 바로 오늘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건어물 가게 청년,
김민준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나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는 어쩌다 여기에 이렇게 혼자 있는 건가요? 주인이 있는 게 같은데. 민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녀석 이름은 충성이라고 저희 시장 상인들이 붙여줬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5년 전쯤부터 매일 아침 어김없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해 질녘까지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거나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에도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죠. 처음에는 주인을 잃어버린 유기견이겠거니 생각했는데 내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5년 전 선우가 사라진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충성이? 내 목소리가 또다시 떨렸다. 우리 선우가 키우던 개예요. 대학 다닐 때부터 자식처럼 아끼던 진돗개였는데 혼자 자취하면서는 아무래도 큰 개를 키우기 힘들다고 해서 선우 친구가 사는 시골집에 잠시 맡겨두었었죠. 그런데 선우가 실종되고 얼마 안 돼서 그 친구도 갑자기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연락이 끊겼었어요. 그래서 충성이도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었는데 민준 씨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럼 할머니 아드님께서 혹시? 네, 제 아들 박선우가 5년 전 이곳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실종됐어요. 그 순간 충성이가 갑자기 내 얼굴을 더 자세히 살피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꼬리를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내 낮고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는 마치 5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쌓인 기다림과 외로움, 그리고 어렴풋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맙서사. 민준 씨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 개가 5년 동안이나 주인을 기다린 거였군요. 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충성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따뜻하고 익숙한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내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충성아, 엄마가 왔어. 선우 엄마가 이제야 왔어. 미안해. 충성이는 내 품에 얼굴을 깊이 묻고 한동안 낮게 흐느꼈다. 그 애달픈 울음소리가 잠시나마 시장 골목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웠다. 민준 씨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요. 사실 충성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나타나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건 몇 달 전부터 이 녀석이 항상 똑같은 장소만 발로 파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저기, 이 번출구 옆 낡은 창고 기둥 근처요. 내 심장이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다. 선우의 수첩 메모에 적혀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지난주에는 충성이가 그 자리를 정말 미친듯이 파헤치다가 시장 관리인인 최 반장한테 걸려서 호되게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제가 가게 정리하고 늦게 퇴근하는데 최 반장이랑 평소 그와 어울려 다니던 몇몇 험악해 보이는 상인들이 그 자리에 몰래 시멘트를 부어서 덮어버리는 걸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 찜찜하다고 생각은 했었죠. 누가요? 누가 시멘트를 부었다고요? 시장 관리인 최 반장이랑 주로 시장 지하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소문이 있는 패거리들이요. 밤늦게 몰래 작업하는 걸 제가 가게 뒷정리하다가 창문 너머로 우연히 봤거든요. 나는 충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선우가 발견한 것, 그가 메모에 남긴 의심스러운 활동과 노인들 대상이라는 단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더 궁금해졌다. 민준 씨, 혹시 그 최 반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아는 게 있나요? 최 반장이요? 한 3년 전쯤에 갑자기 시장 관리인으로 부임했는데 원래부터 시장 상인들하고 살갑게 지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몇몇 상인들하고만 아주 긴밀하게 지내죠. 특히 시장 건물 지하에 비밀스러운 창고를 둔 상인들하고요. 지하 창고. 선우의 메모에 적힌 그 장소와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했다. 무언가 거대한 음모의 윤곽이 어렴풋이 떠오르는 것 같았지만 아직은 명확하지 않았다. 민준 씨, 저 혹시 충성이가 파려고 했던 그곳을 지금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좀 힘들 거예요. 최 반장이 늘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감시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 일찍이라면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저 망할 개새끼 또 왔나. 몇 번을 쫓아내라고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 처먹어. 돌아보니 험상궂은 인상의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긴 빗자루를 들고 성큼성큼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최 반장이었다. 최 반장님, 진정하세요. 김민준 씨가 재빨리 앞을 막아섰다. 이 개는 여기 할머니의 개입니다. 지금 잃어버린 아드님을 찾으러 오신 분의 개라고요. 최 반장이라는 남자는 우리를 번갈아 훑어보더니 표정이 갑자기 싸늘하게 굳어졌다. 무슨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야? 난 그런 개 본 적 없어. 여긴 시장이야. 시장. 개 같은 짐승 끌고 다니면서 장사 방해하면 안 돼. 이 생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몰라. 내가 떨리는 몸을 애써 추스르며 앞으로 나섰다. 저는 박선우의 어미 송미자라고 합니다. 제 아들 선우가 5년 전에 바로 이 시장 근처에서 실종됐습니다. 혹시 우리 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 반장의 얼굴색이 눈에 띄게 더 어두워졌다. 5년 전. 그때 난 여기 있지도 않았어.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여기서게 데리고 어슬렁거리면서 시장 영업 방해하지 말고 당장 나가줬으면 좋겠네요. 그의 반응은 누가 봐도 이상했다. 내가 보기엔 지나치게 과민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다. 알겠습니다.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우리 이만 가자, 충성아. 충성이는 그러나 내 말에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버티며 최 반장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결국 내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자리를 옮겼다. 시장 밖으로 나왔을 때 김민준 씨가 황급히 우리를 따라왔다. 할머니, 제 전화번호입니다. 그가 구겨진 종이 쪽지를 건네며 말했다. 제가 어쩌면 할머니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최 반장이 뭔가 꺼림칙한 일을 숨기고 있다고 오래전부터 의심해 왔거든요. 나는 말없는 고마움에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고마워요. 민준 씨 정말 고맙습니다. 충성이는 우리가 떠나온 시장 쪽을 한참 동안 돌아보며 낮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에는 5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무게와 알 수 없는 슬픔이 묵직하게 담겨 있었다. 시장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나는 충성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 아들 선우는 자갈치 시장에서 무엇을 발견했던 걸까? 왜 그는 갑자기 사라져야만 했을까? 그리고 이 충직한 개는 왜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을까? 내 가슴 속에 오랫동안 꺼져 있던 희망의 불씨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어쩌면 충성이가, 이 충직한 아이가 내 아들 선우를 찾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충성아, 우리 선우를 찾을 수 있을까? 내 주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충성이는 마치 내 말을 다 알아들은 듯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크게 한번 멍 하고 짖었다. 그 소리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 희망처럼 들렸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내 어깨를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놀라 뒤를 돌아보니 인상 좋은 60대 중반의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박선우 씨를 찾고 계신 건가요? 내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네, 제 아들인데 혹시 우리 선우를 아세요? 그녀는 불안한 듯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본 후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다. 저는 길 건너 용호약국의 약사 이정희라고 합니다. 5년 전 박선우 씨가 저희 약국에 꽤 자주 들렀었어요. 그리고 그가 사라지기 바로 전날 밤 그는 저에게 아주 이상한 말을 했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렸다.
그는 이 시장에서 뭔가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요. 약사의 말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노인들이 위험하다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 선우의 메모에 적힌 노인들 대상이라는 글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악사님,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정희 약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요. 내일 아침 일찍 저희 약국으로 오세요. 문 열자마자 오시면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나는 더욱 깊은 혼란과 불안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내 아들 선우는 무언가 끔찍한 비밀을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충성이를 데리고 근처 허름한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쉴 새 없이 머리를 굴렸다. 아들이 남긴 단서들, 충성이의 기이한 행동, 김민준 씨의 증언, 그리고 이정희 약사의 의미심장한 이야기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과연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여관방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내린 자갈치 시장의 밤 풍경이 쓸쓸하게 펼쳐져 있었다. 충성이는 지친 듯 내 발치에 웅크리고 누워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선우야, 엄마가 꼭 널 찾을게. 이번에는 반드시. 내 나지막한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단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것이 부디 내 아들을 찾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는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 보이는 희뿌연 새벽 풍경은 더없이 차분했지만 내 마음은 폭풍 전야처럼 불안하고 초조했다. 충성이도 어느새 깨어 창가에 앞발을 올리고 앉아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하염없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꼭 5년 전 선우를 기다리던 내 모습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충성아, 오늘은 정말 선우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충성이는 내 말에 귀를 쫑긋 세우더니 힘차게 꼬리를 한번 흔들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녀석의 까만 눈망울에는 여전히 주인을 향한 변함없는 그리움과 충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마치고 나는 충성이와 함께 약속대로 용호약국으로 향했다.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려는 시장은 벌써부터 상인들의 분주한 움직임과 생선 비린내, 그리고 악자짓거란 소리로 활기가 넘쳤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한 듯 충성이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약국을 향해 걸었다. 용호약국에 도착하자 이정희 약사는 마치 우리를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서둘러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흰 가운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가운 아래로 보이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송할머니. 정말 일찍 오셨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은 쉽게 감춰지지 않았다. 약국 안으로 들어서자 이 약사는 마치 비밀 작전이라도 수행하는 사람처럼 신중하게 유리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 중 표시를 잠시 예출 중으로 황급히 바꾸었다.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안을 들여다봤지만 이내 자신들의 갈 길을 재촉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아무래도 안전할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테니까요. 이정희 약사가 우리를 약국 안쪽의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다. 작지만 아늑하고 깔끔한 공간이었다. 충성이도 낯선 공간에 잠시 긴장한 듯 주변을 살피더니 이내 내 곁에 얌전히 앉아 편안하게 바닥에 엎드렸다. 마치 이 공간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듯했다. 먼저 송할머니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년 전 선우 씨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제가 좀 더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이정희 약사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묵혀온 죄책감과 미안함이 깊이 배어 있었다. 아닙니다. 이 약사님. 지금이라도 이렇게 용기 내어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들 선우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신가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약사는 깊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잠시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단정하게 무릎 위에 포개졌다. 선우 씨는 환경단체에서 일하면서도 이 지역 독거노인들의 복지 문제에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그는 종종 저희 약국에 들러서 어렵게 사시는 노인분들의 건강 상태를 묻고 약값을 대신 내주기도 했죠. 참 마음이 따뜻한 청년이었어요. 충성이가 약사의 말에 귀를 쫑긋 기울이는 듯했다. 녀석의 눈에는 마치 아련한 기억의 그림자라도 어른거리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선우 씨가 몹시 흥분하고 다급한 표정으로 저희 약국에 뛰어들어왔죠. 시장 건물 지하에서 뭔가 아주 이상하고 끔찍한 것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힘없고 병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악한 불법적인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고요. 불법적인 일이요? 그게 대체 어떤 일이었나요? 약사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은밀하게 속삭였다. 시장 지하에 있는 비밀 창고에서 가짜 만병통치약을 만들어 팔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들은 주로 외롭고 병든 독거노인들을 상대로 이 약만 먹으면 어떤 병이든 씻은 듯이 낫는다며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아왔죠. 하지만 그 약은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가짜였고 오히려 건강에 치명적인 해로운 성분까지 들어있었다고 했어요. 나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내 아들 선우가 그토록 위험하고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니. 내 아들은 항상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싶어 했던 정의로운 아이였다. 그래서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환경단체에 들어갔던 것이고, 그런 아이가 이런 끔찍한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약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다. 그 악당들이 독거노인들의 얼마 되지 않는 전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가짜 약을 팔면서 집문서나 통장을 담보로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했고, 그러다 노인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협박과 폭력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제 아들이 사라진 건가요? 그 끔찍한 사실을 세상에 밝히려다가? 약사는 슬프고 침통한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선우 씨는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말은 내일 아침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저 악당들을 모조리 고발할 거예요. 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선우 씨는 감쪽같이 사라졌죠. 그때 갑자기 약국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누군가 거칠게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우리 셋 모두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 굳어버렸다. 이 약사, 안에 있나? 굵직하고 위압적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이정희 약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황급히 내 가방에 쑤셔 넣으며 거에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다급하게 속삭였다. 최 반장이에요. 시장 관리인. 그 악당들의 두목이에요. 빨리, 어서 뒷문으로 나가세요. 제가 어떻게든 그를 붙잡아 놓을게요. 이 봉투 안에는 선우 씨가 남긴 증거 일부와 제 증언이 담겨 있어요. 부디. 나는 충성이와 함께 정신없이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약국 뒤편의 좁고 어두컴컴한 골목으로 나오자 놀랍게도 건어물 가게 청년 김민준 씨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할머니, 여기 계셨군요. 한참 찾았습니다. 민준 씨, 어떻게 여기에?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할머니께 꼭 더 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시장 사람들에게 수소문해보니 이 약국에 오셨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와봤습니다. 민준 씨의 표정이 몹시 심각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수상 적어서 최 반장을 남몰래 주시해왔어요. 그는 거의 매일 밤 아무도 없는 시간에 시장 지하로 내려가곤 했죠.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목숨 걸고 몰래 따라가 봤는데 뭘 보셨는데요?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창고에서 아주 수상한 모임이 있었어요. 최 반장과 그 패거리들,
그리고 외부에서 온 듯한 낯선 사람들까지. 그들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르는 정체불명의 약을 대량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약을 팔아치울 대상인 듯한 노인들의 명단을 보면서 뭔가 음흉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고요. 이정희 약사의 말과 정확히 일치했다. 선우가 발견한 것도 바로 이런 끔찍한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민준 씨가 침을 꿀꺽 삼키며 계속 말을 이었다. 5년 전에는 최 반장이 이 시장에 없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있었어요. 다른 이름, 다른 얼굴로. 그가 지금의 시장 관리인이 되기 훨씬 전 시장 한쪽 구석에서 아주 질 나쁜 가짜 한약재를 몰래 팔던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는 상인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을 들으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불안해졌다. 최 반장이라는 자는 분명 무언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고 그 비밀은 내 아들 선우의 실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민준 씨, 우리 아들 선우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위험에 처한 것 같아요. 네, 할머니.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할머니를 도와드릴게요. 우선은 충성이가 그토록 파헤치려고 했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시장 쪽으로 다시 향했다. 하지만 시장 입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최 반장과 그의 험악해 보이는 패거리 몇몇이 살벌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서성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마치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 같았다. 아무래도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길로 돌아가야겠어요. 민준 씨는 우리를 시장 뒤편에 더욱 좁고 어두운 골목길로 안내했다.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길이었지만 다행히 시장 안으로 몰래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작은 입구가 있었다. 여기로 들어가면 이 번출구 쪽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조용히 시장 내부로 잠입했다. 이른 아침 시간이라 손님은 아직 많지 않았지만 상인들은 각자의 점포에서 분주하게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충성이는 마치 이 길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익숙하게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었다. 이 번출구 근처에 거의 다다랐을 때 충성이는 갑자기 맹렬한 기세로 걸음을 재촉하더니 특정 위치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다. 바로 어제 그가 그토록 파헤치려고 했던 그리고 최 반장 일당이 시멘트로 급하게 덮어버렸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곳은 시장 바닥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새로 바른 시멘트 자국이 아직 마르지도 않은 채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바로 여기군요. 민준 씨가 주변을 경계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파헤치죠? 시멘트가 이미 단단하게 굳어버렸는데. 그 순간 충성이가 갑자기 그 시멘트 바닥을 미친 듯이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단하게 굳은 시멘트는 충성이의 발톱으로는 쉽게 손상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도구가 필요합니다. 민준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 가게에 가면 쓸만한 연장들이 좀 있어요. 제가 빨리 가서 가져올게요. 할머니께서는 여기서 충성이와 함께 잠시만 기다리고 계세요. 혹시 누가 오면 그냥 잠시 쉬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시고요. 민준 씨가 황급히 떠나고 나는 근처 낡은 벤치에 앉아 마치 장 보러 나왔다가 잠시 다리심을 하는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려고 했었다. 충성이는 내 발치에 바싹 엎드려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 시멘트가 발린 장소를 뚫어져라 주시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잠시 후 허름한 차림의 한 노인이 내 옆 벤치에 힘겹게 걸어와 앉았다. 얼핏 보아도 이르는 훌쩍 넘어 보이는 연세 지긋한 남성이었다. 아이고, 아침부터 날씨가 참말로 좋네. 그가 정겨운 부산 사투리로 먼저 말을 걸어왔다. 네, 그러네요. 아주 화창합니다. 나는 혹시라도 최 반장의 끈아풀일까 싶어 긴장한 채로 짧게 대답했다. 그 개는 참말로 충직해 보이네. 오래 키우셨는가배? 아니요. 사실은 제 아들이 키우던 개인데 아들이 잠시 먼 길을 떠나서 제가 대신 돌보고 있습니다.
노인은 충성이를 가만히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매일 이 시장 어귀에 와 있던 그게 아인가배? 나는 깜짝 놀라 노인을 바라보았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매일 이 시장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게 유일한 낙이거든. 이 개가 자그마치 5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와서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걸 쭉 지켜봤다 아입니까? 정말요? 그럼 혹시 제 아들을 본 적은 없으신가요? 5년 전에 이 개의 주인이었던 제 아들 말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하고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저장되어 있던 선우의 사진을 노인에게 보여주었다. 노인은 사진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본 것 같아. 똑똑히 기억나네. 5년 전쯤이었지. 이 젊은이가 시장 안쪽에서 얜 험악한 사내 몇 놈하고 크게 다투는 것을 똑똑히 봤다 아입니까? 그중 한 놈이 지금 시장 관리인으로 있는 최 반장 그놈이었지. 내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제 아들은요? 글쎄, 잘 기억은 안 나네만. 한바탕 큰 싸움이 있었고, 그 후로는 이 젊은이를 다시는 보지 못했어. 하지만 저 개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이 자리에 와서 주인을 기다렸지. 참으로 딱하고 기특한 녀석이야. 노인의 이야기는 내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한 가닥 희망을 안겨주었다. 선우가 시장 관리인 최 반장과 심한 다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직후에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모든 의심과 정황을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할아버지, 혹시 그 다툼에 대해 경찰에 말씀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 그때는 그저 시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시비나 다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게다가 나 같은 늙은이 말을 누가 귀담아 듣기나 하겠는가.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얼마나 많은 힘없는 노인들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지금이라도 그때 보신 상황을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을 찾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굳은 결심을 한 듯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돕겠소. 내 이름은 김만복이요. 저기 건너편 국밥집에서 허드레시를 하고 있으니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오시오. 내 아들 같은 젊은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이 늙은이라도 힘을 보태야지. 그때 김민준 씨가 작은 공구 가방을 들고 헐레벌떡 우리 쪽으로 뛰어왔다. 할머니, 연장 가져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요. 밤늦게 시장 문이 완전히 닫힌 후에 다시 와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김민준 씨에게 방금 만난 김만복 할아버지를 소개하고 그가 5년 전에 목격했던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민준 씨의 눈이 희둥그레졌다. 정말요? 그럼 이제 거의 확실해졌네요. 최 반장이 무언가 끔찍한 일을 숨기고 있다는 게. 우리는 그날 밤 시장이 파하고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은 후 이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굳게 약속했다. 김만복 할아버지도 용감하게 우리와 함께하기로 했다. 충성아, 우리 이제 그만 여관으로 돌아가자. 오늘 밤이 아주 중요할 것 같구나. 충성이는 여전히 그 시멘트 바닥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떠나기 싫어했지만 결국 내 말에 따라 마지못해 발길을 돌렸다.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이정희 약사에게 현재까지의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다시 용호약국으로 향했다. 하지만 약국에 도착했을 때 나는 뭔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약국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유리문에는 금일 휴업이라는 낯선 표지가 급하게 걸려 있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지만 내부는 불이 꺼진 채 어두웠고 아무도 없는 듯 텅 비어 있었다. 이상하네요. 아까만 해도 분명히 영업 중이셨는데. 민준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약국 바로 옆 가게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요,
혹시 용호약국이 오늘 왜 이렇게 일찍 문을 닫았는지 아시나요? 가게 주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까 시장 관리인 최 반장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약국에 들어가서 이 약사하고 한참 동안 뭔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더니 그 후에 이 약사가 아주 창백한 얼굴로 황급히 어디론가 가버리더라고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 말을 듣자 등골이 오싹해지며 더 큰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정희 약사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민준 씨, 아무래도 이 약사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머니, 최 반장이 우리가 뭔가 눈치챘다는 걸 알아차린 걸지도 몰라요. 이제부터는 정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서둘러 여관으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기진맥진하여 침대에 주저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선우의 실종, 충성이의 5년간의 끈질긴 기다림, 시장 지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하고 수상한 일들, 그리고 이정희 약사의 갑작스러운 실종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음모로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민준 씨, 우리 선우가 아직 살아있을까요? 내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다.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길었고 그동안 수없이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버텨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민준 씨는 무겁고 진지한 표정으로 내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았다. 할머니, 저는 믿어요. 선우 씨가 아직 어딘가에 꼭 살아계실 거라고요. 그분이 그토록 중요하고 위험한 증거를 발견했다면 아마 그 악당들도 선우 씨를 함부로 해치지는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기억을 잃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감금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그들이 숨기려 했던 증거를 찾는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분명히요.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의 말이 100번 맞았다. 지금은 그저 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 자갈치 시장의 어두운 지하에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눈치챈 최 반장과 그의 일당들이 긴급하게 모여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갑자기 누군가 여관 방문을 다급하게 두드렸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할머니, 전화 왔어요. 아주 급한 일이라는데요. 나는 충성이에게 눈짓으로 조용히 있으라고 신호한 후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아래층 로비로 내려갔다. 로비 한쪽에 놓인 낡은 공중전화로 향하면서 나는 직감적으로 뭔가 아주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미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여보세요? 송 할머니, 저예요. 이정희 약사. 그녀의 목소리는 극도로 다급하고 떨리고 있었다. 이 약사님, 괜찮으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지금 당장 피하세요. 그들이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최 반장과 그 일당이 지금 할머니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약사님,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할머니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선우 씨가 남긴 증거 중에 갑자기 전화 너머로 여러 사람의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이정희 약사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이어졌다. 안 돼. 약사님. 하지만 이미 전화는 힘없이 끊겨 있었다. 내 심장이 공포와 불안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이정희 약사가 선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려던 찰나였다. 서둘러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여관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시장 관리인 최 반장과 그의 험악한 패거리 서너 명이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여관 안으로 들이닥치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문으로 향했다. 방에 혼자 있을 충성이가 걱정되었지만 일단 나부터 안전해야 했다. 뒷문을 통해 간신히 밖으로 빠져나와 좁고
어두운 골목길로 미친 듯이 내달렸다. 민준 씨에게 빨리 연락해야 해. 나는 공포에 질려 중얼거렸다. 다행히 아침에 민준 씨가 건네준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가 주머니 속에 있었다. 근처 허름한 가게에 공중전화를 찾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민준 씨, 나예요. 송미자.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이 약사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시장에 아주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나도 방금 이 약사님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최 반장 일당이 여관까지 쫓아왔어요. 충성이가 방에 혼자 있는데. 충성이요? 할머니, 충성이는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구해 올게요. 할머니는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그리고 이따 밤에 우리 약속 장소에서 만나요. 절대로 다른 곳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는 서둘러 우리가 밤에 만나기로 약속했던 시장 근처의 작은 어린이 공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내 모든 마음은 여관방에 홀로 남겨졌을 충성이에게 가 있었다. 선우의 마지막 흔적이자 유일한 희망인 충성이가 혹시라도 위험에 처할까 봐 너무나도 걱정되었다. 공원에 도착해 낡은 벤치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다. 사방을 살피며 혹시라도 누군가 나를 따라오지 않았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다. 약 30분쯤 지났을까 민준 씨가 숨을 헐떡이며 공원 입구로 뛰어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놀랍게도 충성이가 경중경중 뒤따라오고 있었다. 충성아, 나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충성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충성이도 반가움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얼굴을 핥고 낮게 낑낑거렸다.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 민준 씨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제가 여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최 반장 일당이 할머니 방을 샅샅이 뒤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충성이는 정말 영리하게도 창문 틈으로 미리 도망쳐 나와 있었어요. 제가 부르자마자 바로 저를 알아보고 따라왔죠. 민준 씨의 말에 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다. 충성이의 놀라운 지혜와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민준 씨,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정희 약사님이 아무래도 위험한 것 같아요.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요. 제 친구 녀석이 시장 외곽에 작은 농산물 창고를 하나 갖고 있는데 지금은 비어 있어요. 거기서 밤까지 조용히 머물다가 계획대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인기척을 피해 서둘러 민준 씨 친구의 창고로 향했다. 작고 허름했지만 잠시 몸을 숨기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창고 안에는 먼지 쌓인 농산물 상자들이 가득했고 한쪽 구석에는 간이 침대처럼 보이는 낡은 평상도 놓여 있었다. 여기서 잠시 쉬고 계세요. 할머니, 제가 김만복 할아버지를 몰래 찾아뵙고 시장 상황이 어떤지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다시 올게요. 민준 씨가 떠난 후 나는 충성이와 함께 창고 구석에 앉아 조용히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극도의 피곤함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충성이의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겠다. 누군가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있었다. 송할머니, 저예요. 민준입니다. 다행히 민준 씨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자 민준 씨뿐만 아니라 김만복 할아버지도 함께 들어왔다.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아요. 민준 씨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 반장이 시장 전체의 할머니를 샅샅이 찾아내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이정희 약사님은 결국 그들에게 붙잡혀서 어디론가 끌려간 것 같아요. 약국은 완전히 봉쇄됐고요. 김만복 할아버지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놈들이 오늘 밤에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 시장 상인들 중 몇몇이 오늘 밤 자정 무렵에 지하 창고에서 비밀리에 모임을 갖는다고 수군거리더군. 아마도 우리가 찾으려는 증거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속셈인 것 같아 민준 씨가 덧붙였다. 우리가 이미 뭔가 눈치채고 있다는 걸 그들도 알아차린 게 분명해요. 그럼 오늘 밤이 정말 마지막 기회겠네요. 내가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든 그 증거를 찾아야만 해요. 우리 선우를 위해서라도. 민준 씨는 우리가 세운 계획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했다. 밤 11시가 되면 시장은 완전히 문을 닫고 모든 불이 꺼져요. 그때 우리가 몰래 들어가서 충성이가 그토록 파헤치려고 했던 그 시멘트 바닥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가져온 연장으로 시멘트를 깨부숴 볼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짙은 어둠이 세상을 완전히 삼키고 시계가 마침내 밤 10시 30분을 가리킬 때 우리는 쥐 죽은 듯 조심스럽게 창고를 나섰다. 칠흑같이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텅 빈 자갈치 시장 쪽으로 향했다. 충성이는 마치 숙련된 안내자처럼 우리 앞에서 묵묵히 길을 이끌었다. 시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상점들은 이미 굳게 문을 닫고 칠흑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몇몇 포장마차와 선술집만이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마지막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마치 그림자처럼 시장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뒷골목으로 향했다. 저기 김만복 할아버지가 갑자기 숨막힌 목소리로 속삭였다. 뭔가 이상한데. 우리가 걸음을 멈추고 어둠 속을 자세히 살펴보니 시장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낡은 계단 근처에 몇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그림자처럼 서성이고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커다란 트럭에 분주하게 싣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크고 작은 상자들이었다. 증거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건가 봐요. 민준 씨가 낮은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다. 서둘러야 해요.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안고 다른 비밀 입구를 통해 조심스럽게 시장 안으로 잠입했다. 내부는 칠흑처럼 어두웠지만 복도 저편 끝에서 아주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충성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번출구 방향으로 쏜살같이 향했다. 우리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이 번출구 근처에 도착했을 때 충성이는 아침에 있었던 바로 그 시멘트 바닥 자리로 망설임 없이 달려갔다. 그곳은 여전히 시멘트로 두껍게 덮여 있었다. 민준 씨는 가방에서 작은 망치와 정, 그리고 단단한 새지렛대를 꺼냈다. 제가 시멘트를 깨부숴 볼게요. 할머니와 할아버님께서는 주변을 잘 살펴봐 주세요. 누가 오는지. 민준 씨가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다. 텅 빈 시장은 죽은 듯이 고요했지만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하게 사람들의 말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심장이 조마조마했다. 충성이는 민준 씨 바로 곁에 바싹 엎드려 마치 오랜 동료처럼 그의 작업을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 씨의 망치가 시멘트에 부딪히는 캉, 캉 하는 소리가 정적에 잠긴 시장 안에 불안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최대한 소리를 죽이려고 노력했지만 단단한 시멘트를 깨는 작업을 완전히 조용하게 할 수는 없었다. 망치 소리가 울릴 때마다 우리는 흠칫 놀라 주변을 경계하며 혹시라도 누군가 다가오지 않는지 필사적으로 살폈다. 약 10분쯤 지났을까? 마침내 시멘트 표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민준 씨는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작업을 계속했다. 뭔가 있어요. 민준 씨가 갑자기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정끝이 시멘트 아래의 무언가 단단한 것에 닿은 것 같았다. 둔탁한 금속성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민준 씨는 더욱 힘을 내어 시멘트 조각들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마침내 사람 손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큼의 구멍이 생겼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무언가를 힘겹게 꺼냈다. 그것은 녹슨 작은 금속 상자였다. 손바닥 2개를 합친 정도의 크기에 아주 단단해 보이는 낡은 철제 상자였다. 녹슨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민준 씨가 망치로 몇 번 강하게 내려치자 힘없이 부서지며 열렸다. 상자 안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 하나와 빛바랜 서류 뭉치 몇 장, 그리고 아주 낡고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수첩 표지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민준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비추며 읽기 시작했다. 이것은 부산 자갈치 시장 지하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악덕 상인들의 노인 대상 사기 및
불법 가짜 약 제조 유통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시장 관리인 최정환과 그의 일당은 지난 5년간 이 지역에 힘없고 병든 노인들을 상대로 인간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추악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들은 효과도 없는 가짜 약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팔고 노인들의 전 재산을 갈취해 왔습니다. 이 USB 안에는 그들의 모든 범죄 행각을 담은 증거 사진과 녹음 파일, 그리고 피해자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부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박선우. 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내 아들 선우가 목숨을 걸고 숨겨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세상에 알리려 했던 바로 그 진실이었다. 충성이는 마치 모든 상황을 이해한 듯 흥분과 안도감이 뒤섞인 낮고 긴 울음소리를 냈다. 이걸 당장 경찰서로 가져가야 해요. 김만복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저 악당들을 처벌할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때 갑자기 시장 안쪽 복도에서 요란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명의 거친 발소리가 점점 더 빠르게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누군가 와요. 민준 씨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요. 우리는 허둥지둥 금속 상자와 연장들을 챙겼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다. 복도 저편 끝에서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흔들렸고 곧이어 최 반장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야? 꼼짝 마. 충성이가 갑자기 용수철처럼 앞으로 뛰쳐나가더니 온 시장이 떠나갈 듯 우렁차게 짖기 시작했다. 그 위협적인 소리에 놀란 남자들이 잠시 당황한 듯 멈칫했다. 충성이는 계속해서 짖어대며 그들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끌었다. 저 망할 진돗개는 그때 그 늙은이랑 같이 있던 놈이잖아. 한 남자가 악을 쓰듯 소리쳤다. 할머니, 이 증거 상자를 가지고 어서 가세요. 민준 씨가 나를 떠밀며 다급하게 요쳤다. 저랑 김 할아버님께서 어떻게든 시간을 벌 테니 충성이와 함께 저쪽 뒷문으로 빠져서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세요. 어서요. 나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이 증거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다. 내 아들 선우의 억울한 진실을 세상에 반드시 알려야만 했다. 조심하세요. 민준 씨, 할아버님도. 내 목소리가 공포와 슬픔으로 심하게 떨렸다. 걱정 마십시오. 할머니,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김만복 할아버지가 평소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단단히 움켜쥐며 결연하게 말했다. 어서 가십시오. 더 늦으면 위험합니다. 나는 충성이와 함께 뒷문을 향해 정신없이 달렸다. 손에는 선우의 피와 눈물이 담긴 금속 상자를 마치 목숨처럼 꼭 쥐고 있었다. 선우의 5년간의 처절한 노력과 충성이의 5년간의 숭고한 기다림이 바로 이 작고 낡은 상자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등 뒤에서는 민준 씨와 김만복 할아버지의 요침, 그리고 최 반장 일당의 거친 욕설과 고함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차마 뒤를 돌아볼 엄두도 시간도 없었다. 뒷문을 통해 간신히 밖으로 빠져나오자 차갑고 축축한 밤 공기가 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충성이는 내 바로 옆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나를 이끌었다. 녀석은 마치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경찰서는 대체 어디지? 나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이 동네 지리는 전혀 알지 못했고 칠흑 같은 밤이라 방향조차 제대로 가늠하기 어려웠다. 충성이가 갑자기 방향을 핵 바꾸더니 더욱 좁고 어두컴컴한 골목길 안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 들어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녀석을 믿고 따랐다. 미로 같은 골목길을 한참 동안 헤치고 지나 마침내 넓은 도로가 나왔을 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파출소의 희미한 푸른색 간판 불빛이 보였다. 충성이는 그곳을 향해 젖먹던 힘까지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바로 등 뒤에서 갑자기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방금 우리가 빠져나온 골목에서 쏜살같이 튀어나와 우리를 향해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고 있었다. 차 안에는
시장 관리인 최 반장과 험악한 인상의 다른 남자가 타고 있었다. 저기 있다. 저 망할 할망구 잡아. 최 반장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나는 죽을 힘을 다해 더 빨리 달리려고 했지만 이른을 넘긴 늙은 몸으로는 도저히 한계가 있었다. 충성이는 내 상태를 알아챈 듯 잠시 걸음을 멈춰서서 나를 안타깝게 기다렸다. 녀석의 까만 눈동자에는 걱정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차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파출소까지는 아직도 한참이나 멀어 보였다. 처절한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걸까? 내 아들 선우의 억울한 진실이 또다시 이렇게 어둠 속에 묻히게 되는 걸까? 그때 충성이가 갑자기 내 바로 앞에 버티고 서더니 내가 손에 꼭 쥐고 있는 금속 상자를 물려고 다급하게 입을 벌렸다. 처음에는 녀석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깨달았다. 그는 이 상자를 가지고 대신 파출소까지 달려가려는 것이었다. 충성아, 나는 망설였지만 그 짧은 순간의 결단으로 그에게 상자를 건넸다. 충성이는 상자를 아주 단단히 물고 마치 한 발의 화살처럼 파출소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진돗개의 놀라운 속도는 웬만한 자동차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빨랐다. 최 반장의 차가 내 바로 옆에 급정거하며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두 남자가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이런 시발, 늙은이가 그 상자 어디 있어? 당장 내놔. 최 반장이 나를 거칠게 위협하며 다가왔다. 이미 늦었소. 내가 힘겹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실은 결코 어둠 속에 묻히지 않을 것이오. 최 반장은 분노에 찬 이글거리는 눈으로 나를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희미하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파란색 경광등 불빛이 밤하늘을 물들이며 점점 더 빠르게 이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젠장, 최 반장이 다급하게 욕설을 내뱉었다. 경찰이다. 빨리 튀어야 해. 두 남자는 허둥지둥 차에 다시 올라탔고 차는 타이어가 찢어질 듯한 굉음을 내며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힘없이 홀로 남겨졌다. 경찰차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모든 마음은 오직 충성이에게 가 있었다. 그는 무사히 파출소에 도착했을까? 경찰차가 내 바로 옆에 멈춰섰다. 차 안에서 젊은 경찰관 2명이 황급히 내렸다. 그들은 몹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할머님, 괜찮으십니까? 한 경찰관이 다급하게 물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익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이 근처에서 뭔가 아주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내 아들의 증거. 나는 가쁜 숨을 고르며 힘겹게 말했다. 충성이가 하얀 진돗개가 파출소로 갔어요. 금속 상자를 물고. 경찰관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한 명이 즉시 무전기를 통해 파출소와 연락을 취했다. 네, 팀장님. 지금 막 파출소에 얜 하얀색 진돗개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입에 얜 낡은 금속 상자를 물고 있다는데요. 네. 네. 할머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충성이가 해낸 것이다. 내 아들 선우의 피와 눈물이 담긴 증거가 마침내 안전하게 경찰의 손에 전달된 것이다. 할머님, 저희와 함께 우선 파출소로 가시죠.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차에 올라타면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민준 씨와 김만복 할아버지는 과연 무사할까? 그리고 이정희 약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 아들 선우는 정말 아직 살아있는 걸까? 파출소에 도착하자 충성이가 가장 먼저 나를 반겼다. 녀석은 파출소 입구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나를 보자마자 기쁨에 넘쳐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달려왔다. 그의 발 아래에는 바로 그 낡은 금속 상자가 안전하게 놓여 있었다. 이 개가
할머님 개입니까? 파출소장으로 보이는 중년의 경찰관이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다. 아닙니다. 제 아들의 개입니다. 제 아들은 5년 전에 이 근처에서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이 개는 그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시장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렸죠. 나는 경찰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선우의 갑작스러운 실종, 충성이의 5년간의 끈질긴 기다림, 최근에 발견한 선우의 메모와 그 안에 담긴 단서들, 그리고 자갈치 시장 지하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던 끔찍한 노인 대상 사기 사건에 대해서까지. 경찰들은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경청했고, 곧바로 충성이가 가져온 금속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이건 정말 엄청나고 심각한 조직적 범죄의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파출소장이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USB 안에 담긴 녹음 파일과 사진들, 그리고 이 수첩에 적힌 피해자 명단과 거래 장부까지. 이걸 바탕으로 즉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최정환과 그 일당들을 모조리 체포해야겠습니다. 그때 파출소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김민준 씨와 김만복 할아버지가 약간 지친 기색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 모두 옷이 조금 찢기고 얼굴에 가벼운 상처가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할머니, 민준 씨가 반가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무사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충성이는요? 증거는요? 여기 있어. 우리 충성이. 나는 충성이를 가리키며 희미하게 웃었다. 우리 충성이가 이 모든 증거를 아주 안전하게 여기까지 가져왔단다. 민준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저희는 최 반장 일당 놈들을 따돌리느라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김 할아버님께서 지팡이로 그놈들 중 한 놈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기까지 하셨다니까요. 김만복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허허 웃었다. 허허, 내가 왕년에 택견을 좀 배웠다 아입니까? 경찰들은 우리의 추가 진술을 모두 상세히 기록하고 즉시 기동타격대와 강력반 형사들로 구성된 체포팀을 자갈치 시장으로 급파했다. 그리고 약 1시간쯤 후 최정환을 비롯한 그의 핵심 일당 여러 명이 줄줄이 수갑을 찬 채 파출소로 끌려왔다. 경찰들이 최정환과 그 일당들을 치조실로 데려가는 동안 나는 충성이와 함께 파출소 한쪽 대기실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민준 씨와 김만복 할아버지도 지친 기색으로 우리 곁을 지키고 있었다. 우리 모두는 극도의 피로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작은 희망과 함께 묘한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다. 드디어 5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파출소장이 다시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하고 엄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기색이 어려 있었다. 송 할머님, 조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정환이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선우 씨에 관한 정보도 나왔습니다. 내 심장이 멎을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충성이도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파출소장을 뚫어져라 주시했다. 우리 선우가 살아있나요? 내 목소리는 거에 기어들어갈 듯 작게 떨렸고 두 손은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부서져라 꼭 쥐고 있었다. 네, 살아 계십니다. 파출소장의 그 한마디에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충성이도 마치 모든 것을 이해했다는 듯 낮고 길게 기쁨의 울음소리를 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박선우 씨는 5년 전 최정환 일당에게 발각되어 시장 지하 창고에서 아주 심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선우 씨가 자신들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선우 씨는 그날 시장 지하에서 의식을 완전히 잃었고 최정환 일당은 그가 죽은 줄로만 알고 인 적이 드문 시 외곽의 야산에 그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그날 밤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화물트럭 운전사가 쓰러져 있는 선우 씨를 발견해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파출소장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선우 씨는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아주 오랫동안 의식불명 상태였고 기적적으로 깨어났을 때는 안타깝게도 사고 이전의 모든 기억을 잃은 심각한 기억상실 상태였습니다. 민준 씨가 놀란 표정으로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지금은 어디에 계신 건가요?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적한 요양원에 머물고 계십니다. 강지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요. 발견 당시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과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새로운 신원을 부여받은 겁니다. 내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 찼다. 선우가 기적적으로 살아있다는 벅찬 기쁨, 그가 지난 5년 동안 홀로 얼마나 큰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지냈을지에 대한 처절한 슬픔, 그리고 그를 이제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애타는 설렘이 한꺼번에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지금 당장 가봐야겠습니다. 제 아들을 만나러 가야겠습니다.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내일 아침 일찍 정선까지 가실 수 있도록 교통편을 즉시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파출소장이 더없이 친절하고 사려 깊게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박선우 씨는 여전히 기억의 대부분을 되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사고 이전의 중요한 기억들은 더욱 그렇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알리려 하시기보다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깊이 끄덕였다. 어떤 상태로 있든 내 아들이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에게는 충분했다. 그것만으로도 신께 감사드릴 일이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경찰이 제공한 승합차 한 대가 나와 충성이, 그리고 동행을 자청한 김민준 씨를 태우고 강원도 정선을 향해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낯선 풍경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나는 곧 만나게 될 아들 선우와의 재회를 수없이 상상했다. 그는 과연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충성이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우리는 마침내 5년이라는 길고 긴 이별 끝에 다시 한 가족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었다. 정선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고 험난했다. 굽이굽이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오르는 동안 내 마음은 이미 저만치 앞서 정선 땅을 밟고 있는 아들 선우에게로 달려가고 있었다. 충성이도 차창 밖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며 우리가 지금 어디론가 아주 중요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는 듯했다. 벌써 5년이나 지났네요. 민준 씨가 한참 동안의 침묵을 깨고 나지막이 말했다. 선우 씨가 할머니를 바로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충성이는 분명 주인을 한눈에 알아볼 거예요. 개들은 결코 주인을 잊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특히 진돗개는 더더욱.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충성이의 지난 5년간의 숭고한 기다림은 그가 단 한순간도 선우를 잊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하지만 만약 선우가 우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다. 마침내 우리는 정선사랑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건물 앞에 도착했다. 나지막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2층짜리 하얀색 건물이었고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로 잘 가꾸어진 정원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요양원 입구에서 원장으로 보이는 50대 중반의 인상 좋은 여성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송미자 씨 되시죠? 어서 오십시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경찰서에서 미리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놀라운 이야기더군요. 네, 제 아들 선우가 여기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지원, 아니 박선우라고요. 내 목소리가 또다시 가늘게 떨렸다. 원장님은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따뜻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원씨. 처음 저희 요양원에 왔을 때는 거의 말도 하지 않고 늘 어두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매일 요양원에서 진행하는 여러 재활치료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틈틈이 도서관에서 책도 읽으시면서 조용히 지내고 계세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분적으로만요. 그는 자신이 사고로 기억을 잃었고 지금의 이름은 강지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의 과거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주 가끔 플래시백처럼 몇몇 장면들이 불현듯 떠오르긴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 순간 충성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코를 벌름거렸다. 그는 불안한 듯 주변의 낯선 냄새를 맡다가 이내 무언가 익숙한 냄새라도 맡은 듯 약간 흥분한 기색을 보였다. 마치 아주 희미하게나마 선우의 냄새를 감지한 것처럼. 지금 바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내가 애타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부탁드릴 게 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모든 과거의 사실들을 한꺼번에 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지원 씨에게는 무엇보다 안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은 그의 회복에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이 진심으로 조언해 주었다. 우리는 원장님을 따라 요양원 건물 뒤편으로 넓게 펼쳐진 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채소밭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고 몇몇 입소자들이 따스한 봄 햇살 아래에서 호미로 밭을 메거나 채소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중 한 명, 우리에게 등을 돌린 채 무언가에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지원 씨, 잠시만요. 손님이 오셨어요. 원장님이 더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 사람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 쪽으로 돌아섰다. 그 순간 내 심장이 그대로 멎어버리는 듯했다. 그는 분명 내 아들, 내 하나뿐인 아들 박선우였다. 5년이라는 모진 세월이 흘렀고 그의 얼굴에는 사고로 인한 옅은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깊고 맑은 눈빛은 여전히 변함없는 내 아들 선우의 것이었다. 선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아주 잠깐 낯선 사람들을 보는 듯한 약간의 혼란과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우리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충성이를 보자 그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를 어렴풋이 느끼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선우가 아주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낮고 잠겨 있었지만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다. 제가 혹시 알고 있는 분들이신가요? 나는 무어라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 피부치,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바로 내 앞에 서 있는데 그는 나를, 이 어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눈가에 고였다. 그때 충성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치 한 발의 총알처럼 선우에게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녀석은 선우의 발치에 이르자 낮고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그의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했다. 꼬리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고 격렬하게 기쁨에 차서 흔들리고 있었다. 선우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충성이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충성이의 머리를 향해 내려갔다. 마침내 그의 손끝이 충성이의 복슬복슬한 털에 닿자 그의 눈에 마치 전기가 흐르듯 무언가가 강렬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충성이를 가까이 끌어당겨 힘껏 안았다. 너는... 선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너를 알아. 아주 오래전부터 어디선가 분명히. 충성이는 그의 얼굴을 핥고 품에 파고들며 격렬하게 반가움을 표현했다. 마침내 5년이라는 길고 긴 기다림이 끝났다는 듯이 벅찬 기쁨과 환희의 찬소리를 냈다.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선우야. 아니, 지원씨. 나는 원장님의 조언을 기억하며 애써 말을 골랐다. 저는 숙미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은 충성이라고 하고요.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맑은 눈에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충성이. 그가 개의 이름을 나지막이 따라 불렀다. 왜 이 이름이 이렇게 익숙하게 들리는 걸까요? 그리고 어르신도 혹시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 만났던 사이예요. 내가 최대한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기억을 잃기 훨씬 전에요. 선우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의 표정에 깊은 고통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복잡하게 교차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 기억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꿈속에서 아주 낯익은 얼굴들이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깨어나면 모두 안개처럼 사라져 버려요. 나는 그의 혼란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했다. 당장이라도 모든 진실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괜찮아요. 너무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앞으로 천천히 이야기하면 돼요. 지금은 당신과 충성이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기쁘네요. 우리는 정원 한쪽에 놓인 낡은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충성이는 선우의 발치에 바싹 엎드려 단 한순간도 그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선우는 아주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충성이의 머리와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몸에 배어있던 익숙한 습관처럼. 저는 여기서 벌써 4년 넘게 지냈어요. 선우가 먼 곳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전에는 한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제가 사고로 머리를 아주 심하게 다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모두 다 잊어버렸죠. 하지만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은 무언가가 안개처럼 희미하게 떠오르기도 해요. 선우는 충성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충성이의 복슬복슬한 목덜미를 아주 부드럽고 익숙하게 쓰다듬고 있었다. 자갈치 시장 같은 시끌벅적한 시장의 모습, 그리고 누군가와 아주 심하게 다투던 장면, 그리고 아주 따뜻하고 구수한 된장국 냄새. 그의 눈이 잠시 아주 멀리 있는 무언가를 보는 듯 허공을 향했다.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된장국은 선우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던 아침 식사였다. 매일 아침 내가 정성껏 끓여주던 바로 그 음식이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나 봐요. 내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무 서두르거나 기대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내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희망과 설렘이 묻어났다. 그때 김민준 씨가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와 자신을 정중하게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갈치 시장. 선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이름, 왠지 모르게 아주 익숙하게 들려요. 제가 혹시 거기서 일했었나요? 네, 그러셨어요. 민준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실은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곳까지 찾아온 것도 바로 그 자갈치 시장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당신이 5년 전에 그곳에서 발견했던 어떤 것 때문에. 원장님이 뒤에서 살짝 고개를 저으며 이야기의 진행 속도를 조금 조절하라는 눈짓 신호를 보냈다. 민준 씨는 그 신호를 이해한 듯 황급히 말을 바꾸었다. 아, 그건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당신과 충성이가 이렇게 극적으로 다시 만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선우는 충성이의 목에 걸린 낡고 빛바랜 가죽 목걸이를 가만히 살펴보았다. 목걸이 뒤쪽에는 달아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게 충성이라는 이름과 함께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선우가 대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직접 만들어 충성이에게 걸어준 세상에 하나뿐인 목걸이였다. 이 글씨체. 선우가 목걸이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건 제 글씨체 같아요.
제가 직접 쓴 건가요? 네, 당신이 직접 한자 한자 정성껏 새겨주었어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충성이는 원래 당신의 개였어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매일같이 자갈치 시장 그 자리에서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선우의 눈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놀라움과 깊은 감동이 함께 어렸다. 5년이라고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원장님이 더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개들의 충성심은 때로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답니다. 특히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헌신이 아주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요. 선우는 충성이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며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복받친 듯했다. 그의 맑은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가 충성이에게 간신히 속삭였다. 충성이가 선우의 손을 부드럽게 핥았다. 그 순간 갑자기 선우의 눈에 무언가가 아주 강렬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잠시 멍한 표정이 되더니 이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지었다. 괜찮으세요, 지원씨? 원장님이 몹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방금 뭔가 보였어요. 선우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가에서 이 녀석과 함께 있었던 기억. 그리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함께 물고기를 잡던 모습. 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선우는 대학생 시절 방학 때마다 충성이를 데리고 인근 강가로 낚시를 가곤 했었다. 그것은 그와 충성이만의 아주 특별한 추억이었다. 맞아요. 선우야. 아니, 지원씨. 나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서둘러 호칭을 정정했다. 당신은 충성이와 함께 낚시를 아주 자주 갔었어요.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지만 그 아래로 무언가 아주 따뜻하고 희미한 감정이 잔잔하게 피어오르고 있는 것 같았다. 조금만 더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선우가 힘겹게 부탁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밀려와서. 물론이에요, 지원씨. 원장님이 더없이 다정하게 말했다. 절대로 서두를 필요 없어요. 아주 천천히 하나씩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충성이는 선우의 무릎에 머리를 편안하게 얹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마치 5년이라는 길고 긴 기다림이 마침내 보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선우는 무의식적으로 충성이의 복슬복슬한 귀 뒤를 부드럽게 긁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예전에 선우가 항상 충성이에게 하던 바로 그 행동 그대로였다. 어느덧 식사 시간이 다 되었네요. 원장님이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다 함께 저희 요양원 식당에서 식사하시겠어요? 저희 요양원 식당 음식이 작지만 꽤 정갈하고 맛있답니다. 네, 좋습니다. 내가 고마운 마음으로 대답했다. 배고프시죠, 지원씨? 선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모두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충성이도 자연스럽게 우리를 뒤따라왔고 원장님은 특별히 충성이도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식당에 들어서자 이미 식사를 하고 있던 몇몇 입소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특히 충성이에게 큰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선우와 함께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여러 번 충성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혹시... 선우가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할머니께서는 제 어머니, 아니, 제가 잃어버린 과거와 혹시 어떤 관련이 있으신 건가요? 나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힘없이 내려놓고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내 눈에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고이기 시작했다. 네. 내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저는 당신의 어머니예요. 선우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엄청난 놀라움과 충격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그 금속성 소리가 정적에 잠긴 식당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고 희미했다. 하지만 제 이름은 강지원이고. 아니에요. 내가 최대한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박선우예요. 5년 전 당신은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실종되었어요. 그리고 충성이는 그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바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어요.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선우는 고개를 깊이 푹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의 넓은 어깨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김민준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갔다. 아마도 우리에게 사적인 시간을 주려는 그만의 배려였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원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조용히 말했다.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된 것 같네요. 지원 씨, 아니, 선우 씨에게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아래로는 무언가 아주 분명하고 강렬한 인식이 새롭게 깃들기 시작한 듯했다. 된장국.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다. 매일 아침 어머니께서 직접 끓여주시던 그 구수하고 따뜻한 된장국. 그리고 김치찌개.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던. 내 심장이 거의 멎을 것만 같았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맞아요. 선우야. 이번에는 더 이상 지원 씨라고 부르지 않았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었지. 선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걸음은 아직 조금 불안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확신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떨리는 걸음으로 내 앞에 다가와 힘없이 무릎을 꿇고 내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어머니. 그가 목이 메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정말 제 어머니 맞으신가요? 나는 더 이상 참고 참았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그를 잇는 힘껏 끌어안았다. 5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켜켜이 쌓였던 그리움과 아픔, 절망과 희망이 모두 이 뜨거운 포옹 속에 담겨 터져나왔다. 그래, 내 아들아, 내 아들 선우야. 엄마가 이제야 왔어. 엄마가 너무 늦게 왔어. 충성이도 어느새 우리 바로 옆으로 다가와 우리의 다리에 번갈아 머리를 부비며 낮고 길게 울었다. 그 소리에는 벅찬 기쁨과 깊은 안도감,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평화가 가득 담겨 있었다. 우리 세 가족이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된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다음날 아침, 요양원 정원에는 따스하고 눈부신 햇살이 가득 내리쬐고 있었다. 나는 선우와 충성이와 함께 어제 앉았던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김민준 씨는 잠시 경찰서에 가서 최정안과 그 일당에 대한 추가 조사 상황을 확인하고 오겠다며 아침 일찍 떠났다.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자고 계속 생각했어요. 선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각조각, 아주 희미하지만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서두르지 마, 아가. 내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모든 건 제자리를 찾듯 천천히 돌아올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어머니, 선우가 문득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제가 5년 전에 용호시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 어렴풋이 기억나요. 힘없는 노인분들이 그 악당들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들이 몰래 만들던 가짜 약과 온갖 사기 행각들, 그리고 최 반장 그놈.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아들아. 이제 그 모든 끔찍한 일들이 다 밝혀졌어. 내가 목숨 걸고 숨겨두었던 그 증거 덕분에
최 반장과 그 일당들은 모두 체포돼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단다. 정말요? 선우의 얼굴에 깊은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이정희 약사님은요? 그분은 무사하신가요? 그분도 아직은 경찰이 찾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다고 했으니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그때 김민준 씨가 요양원 정원 입구로 밟고 활기찬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아침에 떠날 때와는 사뭇 달라 보였다.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할머니, 선우 씨, 민준 씨가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오며 예쳤다. 이정희 약사님을 드디어 찾았대요. 최 반장 일당놈들이 그녀를 시장 지하의 비밀 창고에 몰래 가두고 있었지만 어젯밤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과정에서 무사히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며 치료 중이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해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선우가 진심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김만복 할아버님은요? 그분은 괜찮으신가요? 네, 할아버님도 아주 잘 계세요. 어젯밤 시장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을 경찰에게 아주 용감하고 상세하게 증언해 주셨다고 합니다. 덕분에 최 반장 일당의 추가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대요. 충성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선우의 손을 연신 핥아댔다. 마치 이 모든 기쁜 이야기를 다 이해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아, 그리고 그나저나 민준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경찰이 선우 씨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대요. 무슨 사실인데요? 선우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선우 씨가 예전에 환경단체에서 일할 때 이 지역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소외된 노인들의 복지 문제 개선을 위해 작성했던 여러 보고서들과 정책 제안서들이 발견됐는데 그게 이번 노인 대상 조직적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조만간 정부로부터 특별 표창을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선우는 몹시 쑥스러운 듯 멋쩍게 웃었다.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어쩌면 충성이가 한 일인지도 몰라요. 이 용감하고 충직한 아이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나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충성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맞아. 우리 충성이가 정말 진짜 영웅이야. 어머니, 선우가 문득 아주 조용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살던 그 집, 대구 근교에 작고 아늑했던 우리 시골집으로요. 나는 벅찬 기쁨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다. 물론이지, 아가. 물론이고 말고. 우리 어서 빨리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그날 오후 우리는 원장님과 요양원 직원들에게 수없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선우의 퇴원 수속을 모두 마쳤다. 선우는 아직 과거의 모든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과거의 소중한 조각들이 하나씩 되돌아오고 있었다. 충성이는 항상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지키며 마치 기억을 찾아주는 충직한 안내자처럼 그를 묵묵히 도와주고 있었다. 경찰에서 특별히 마련해준 승합차 한 대가 우리를 대구의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기로 했다. 요양원을 떠나기 전 선우는 그곳에서 지난 4년 동안 자신을 친가족처럼 따뜻하게 돌봐준 모든 직원들과 입소자들에게 일일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과 축복의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강지원 씨, 아니 이제 박선우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원장님이 그의 두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부디 항상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아주 가끔이라도 꼭 소식 전해주시고요. 네, 원장님. 꼭 그럴게요. 지난 시간 동안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선우는 요양원 정원을 마지막으로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곳은 그가 과거를 잃고 새로운 삶을 힘겹게 시작했던 곳이었고 이제는 진짜 자신의 삶으로 당당하게 돌아가는 희망찬 출발점이 된 곳이었다. 가자, 충성아.
우리 집으로 선우가 충성이를 부르자 충성이는 더없이 기쁘게 꼬리를 흔들며 가볍게 차에 뛰어올랐다. 대구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선우가 아주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그리고 민준씨, 그리고 충성아. 내가 모든 기억을 잃고 혼자 방황했던 지난 5년 동안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네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계속 저를 찾고 기다리고 있었다니. 물론이지, 아가. 내가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다. 가족은 절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아. 민준 씨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진정한 친구도 결코 포기하지 않죠. 충성이는 마치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라도 하듯 우렁차게 한번 멍 하고 짖었다. 그 소리에 우리 모두는 오랜만에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차가 마침내 대구 근교의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서쪽 산 너머로 붉게 기울고 있었다. 작고 낡았지만 정겨운 우리 시골집 대문 앞에 서자 선우의 눈에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였다. 기억나요? 그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마당에서 충성이와 함께 공놀이를 했던 일, 그리고 어머니께서 저녁 식사 준비 다 됐다고 부르시던 정겨운 목소리, 그리고 저 작은 텃밭에서 어머니와 함께 땀 흘리며 채소를 가꾸던 순간들까지. 충성이가 가장 먼저 차에서 뛰어내려 익숙한 마당을 한 바퀴 신나게 달리더니 이내 현관문 앞에 버티고 앉아 우리를 애타게 기다렸다. 마치 어서 들어오세요. 여기가 바로 당신의 집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 집에 온 것을 환영해, 아들아. 내가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선우는 아주 천천히 꿈을 꾸듯 집 안으로 들어섰다. 5년 동안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보존된 그의 방, 거실 식탁 위에 놓인 빛바랜 가족사진, 그리고 벽에 자랑스럽게 걸린 그의 대학교 졸업장까지. 모든 것이 그를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집에 돌아왔네요. 선우가 깊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저녁, 나는 아주 오랜만에 선우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정성껏 끓였다. 민준 씨도 우리와 함께 단출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고, 충성이는 선우의 발치에 편안하게 누워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선우는 홀로 마당으로 나가 까만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나는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가 섰다. 어머니, 선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제가 잃어버린 그 5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들아, 내가 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으며 대답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은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가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단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그리고 충성이가, 그리고 너의 새로운 친구 민준씨가 항상 내 곁에서 함께할 거야. 선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굳은 결의와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네, 어머니. 이제부터 저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충성이가 어느새 마당으로 나와 우리 바로 옆에 와서 앉았다. 밤하늘의 무수한 별빛 아래 우리 세 가족은 그렇게 한참 동안 조용히 서로의 따뜻한 존재를 느끼며 다가올 희망찬 미래를 함께 바라보았다. 다음날 아침, 선우는 아주 일찍 일어나 마당 한쪽에 있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충성이는 그의 곁을 단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나는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국을 끓이며 그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아침 식사 준비 다 됐어. 선우야. 내가 정겹게 부르자 선우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훔치며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다. 네, 어머니. 금방 들어갈게요. 그의 미소는 5년 전 그가 떠나던 그날 아침과 똑같이 밝고 따뜻했다. 충성이의 5년간의 숭고한 기다림과 나의 5년간의 처절했던 찾음이 마침내 기적처럼 보상받은 눈물겹도록 행복한 순간이었다. 아침 밥상에 마주 앉아 선우는 따뜻한 된장국을 한 숟가락 크게 떠먹고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도 국물 맛이 끝내주네요. 그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웠던 한마디에 내 눈에서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롯이 행복과 감사, 그리고 기쁨의 눈물이었다. 충성이는 식탁 아래 선우의 발치에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엎드려 있었다. 그의 길고 예로웠던 임무는 이제 모두 끝났지만 그에게는 더욱 행복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이상 혼자 쓸쓸하게 시장 어귀에서 주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주인과 함께 따뜻한 가족의 품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으니까. 충성아, 선우가 충성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지난 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정말 고마웠다. 이제부터는 내가 평생 내 곁을 지켜줄게. 충성이는 마치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듯 힘차게 꼬리를 흔들며 선우의 손을 부드럽게 핥았다. 그의 까맣고 깊은 눈에는 더 이상 슬픔과 기다림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행복과 평화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선우의 기억은 앞으로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돌아올 것이고 최정한과 그의 악당 일당들은 모두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5년이라는 길고 긴 이별의 아픔을 뒤로하고 이제부터 새롭고 희망찬 삶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한 마리 충직한 진돗개의 변함없는 사랑과 숭고한 기다림 덕분이었습니다. 충성이라는 그 이름처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충성심을 보여준 우리의 작은 영웅, 충성이 덕분이었습니다.